안녕하세요.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오늘도 12월 저희 온마음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포럼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로 오늘도 귀한 손님들을 모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희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올해 저희가 매월 정기 포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도 또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이제 생존자이신 산만 언니 이선민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고요. 이름은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춥네요. 안산 올 때마다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7월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실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나왔거든요. 15분 정도 되는 인트로 영상 좀 같이 감상하시고 그 영상 끝나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해주세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입니다. 저는 1995년 여름 부실 시공으로 20초 만에 무너져 버린 백화점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나이로 지하 1층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찰나에 저쪽에서 누가 불러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참사 현장에 살아났는데요. 꽤 오래도록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불과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어요. 근데 그 후로 세계관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고민이라고 해봐야 되게 사소했거든요. 사고를 겪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생의 모든 일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왜 할까? 저축은 왜 하지? 대학은 왜 가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결혼이라니, 아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더라고요. 당시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후로는 말 그대로 사는 재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전 달라요. 저 그전에는 오락실에 가서 막 테트리스 같은 거 해도 재밌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어도 막 신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사는 일이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추리소설의 마지막 장을 보고 다시 앞부터 처음부터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항상 뭘 해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결국 우리 다 죽을 텐데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20대를 전부 저는 매일 저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집에 와서 누워도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나 하나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근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인한테 관심이 줄어드는 게 그냥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고요. 착하게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끝내 나이 30에는 상태가 완전히 나빠졌어요.
이런 증상을 전문가들이 롱텀 PTS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잠복기를 거쳤다가 찾아오는 거죠. 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죽음에게 다가가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또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 살려달랬냐고. 왜 나는 나 죽는 거 하나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또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슬픈 일인가? 왜 저렇게 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단받고 저 자신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 성격장애 그 스펙트럼의 복합적인 형성까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에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도 다른 질병하고 다르지 않아요. 약만 잘 먹어서 해결되지 않고요. 건강한 일상생활의 습관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재조정해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너뜨린 만큼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전히 회복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불행을 겪어봐서 아는데 행복 도대체 뭐지?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무렵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명품백도 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기쁘기는 하죠. 근데 지속 가능한 행복감?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뭐지? 오래 고민했어요. 남들은 언제 대체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러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단체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아기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저는 굉장히 애들을 안 좋아했어요.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불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덜컥 애기하고 분유를 받아든 거예요. 난감하죠.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타인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갓난애를 바닥에 놓고 자 분유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안 먹죠. 난리가 난 거 울고불고. 했더니 이제 옆에 계셨던 어떤 봉사자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애기를 획 채가더니 이렇게 안아가지고 분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우유를 잘 먹어요. 그걸 보고 저 그날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진짜 사람 모르는구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으로 뛰어갔어요. 나중엔 제법 능숙하게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죠.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 말로 설득하는 거 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이니까 애들은 막 몸으로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놀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 내 안에 있던 뾰족뾰족한 마음들하고 세상으로 있던 차가운 장벽들이 이렇게 하나 둘 좀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경계 없잖아요. 막 뛰어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어느새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블라우스에 실크 블라우스에 애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자도 너무 괜찮고요. 그다음부터는 흰 바지에다 막 볼펜으로 낙서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이런 데 오면서 이렇게 차려입고 온 내가 잘못한 거지 니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된 거죠. 이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갓난애 때부터 계속 제가 주로 봐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당시 26개월이었는데 아니야, 싫어, 이거 저거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걔 낮잠 잘 때 언제나처럼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 아시죠? 엄마가 섬그늘 해. 근데 애가 갑자기 저한테 노래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했는데
대견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 싫어하는 애한테 내가 26개월 동안 노래를 불러줬다니. 근데 저 몰랐는데 애들 그때까지 되게 맺혔던 말 한다면서요. 밥 국에 말지 마 이런 말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졸려 죽겠는데 제가 노래 불러갖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노래 안 불러주니까 잘 자더라고요. 같은 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에 이제 보일러가 안 틀어져 있었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가, 이모가 젤리 줄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애기가 그래요. 이모가 뭐 줄까? 뭐 주면 올라갈래? 그랬더니 애기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더니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아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 수가 있으면 진짜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여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젤리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렇게 잠드는 밤, 그런 날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행복한 날들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저 아이들 만나기 전에 사랑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대신 감기 하나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함? 그딴 거 어디다 써? 이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남들 미워하고 미움받고 사느라고 사랑받은 기억도 사랑하는 방법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애들 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간 잊고 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아, 맞아. 나도 이 친구들처럼 세상에 사랑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고요. 골목 안에 있던 이웃들, 친척들, 학교 선생님들 예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를 타면요. 그렇게 뒤로 가서 따라온 차를 향해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의 아홉은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그런 기억들이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다들 대단하다, 대단한 일 한다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들 도울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꼭 무슨 시설에 가서 정기적인 시간에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리어커가 있으면 그 뒤를 재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조용히 따라가 주는 거. 그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뉴스 기사에 악플 안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죠. 저는 그때 아이들 제가 도와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저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노인네로 쓸쓸하게 늙어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살아있으니까 좋구나. 애들 크는 것도 다 보고 좋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보육원에 이제 수녀님 뵈러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한참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길에서 그 젤리 아니야 이랬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웠고 얘기를 막 덥석 알아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 그때는 막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누구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형아네 형아. 내가 막 그랬더니 애기가 이모 나 26kg다? 이래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솜처럼 가벼워요. 이걸 어떻게 현상을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 사고를 겪고 보상금 받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래 아니면 사고 전날 19의 나이로 죽을래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19의 나이에 죽는 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물어요.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산풍사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까지 왜 책을 썼냐. 그럼 말해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제발 사람 목숨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돈보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사람 생명이 먼저라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썼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를 저희가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는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시민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저희가 그들이 조금 오랜 시간 애도를 한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 26년째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혐오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이들과 기꺼이 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좁은 나라에서 함께 모여 사는 이웃이에요.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가 유난히 기억이 났던 게 잘 따르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한테 오지도 않고 수녀님한테만 곁을 줬는데 그날 저한테 딱 처음으로 안긴 거였어요. 그래서 훨씬 더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성심원에 한번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이모 왜? 이모 뭐해? 막 이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이들 좀 이렇게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사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고 얘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세기말 95년도에 그 서초동 법원 건너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정말 한 몇 초 전? 그때 이렇게 찰나에 이렇게 죽음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웅크려 앉았는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파편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죠. 그래서 뭐 암전이 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투성인 채로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회색 먼지하고 막 사람들 차 막 경적 소리 뭐 진짜 거의 전쟁을 뭐 방불케 했죠. 건물이 그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가라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분 거예요.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마지막 층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강렬한 바람의 기억에 당분간은 지하철을 못 탔어요. 지하철 딱 그 승강장에 서 있으면 플랫폼으로 바람 들어오면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근데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그냥 그때는 지금이야 무슨 PTSD 이래서 막 정신과적인 트라우마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막 좀 우울하다 그러면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 내과를 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서.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 있다가 터져 나온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 외면하고 싶지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책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 다 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고 얘기를 제가 너무 사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동안 정말 불행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불행의 중독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었는데 잘못한 사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서 있었던 공간에 의해서 죽었고 나는 왜 살았지? 그 사람들은 왜 죽었지?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나이 20도 안 된 저한테 다가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롱텀 PTSD로 이제 30살 이후에는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증폭되게 됐죠. 증폭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세월호라는 접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불행하게도 20여 년 후에 일어난 세월호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의문스러웠던 일들이 풀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막 그랬잖아요. 애들 왜 안 나왔냐고. 애들 가만히 있으란다고 왜 있었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였으니까 어른들이 막 밀치고 출입구로 막 아기다 막 이렇게 막 서로 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줄 서서 차례대로 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 세월호 얘기를 볼 때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를 겪고 이제 그 풍랑의 시기들을 보내면서 여러 철학적인 질문과 고민들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죠. 왜 살았을까? 사람들은 왜 죽을까? 막 마땅히 즐거워야 될 청춘의 20살인데 그때 이제 죽음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고도 돌아보게 됐고 이제 2014년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2014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이제 2014년 우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서 출장자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출장을 가게 돼서 세월호 팽목항에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그 경황 중에 내려오신 유가족들을 위해 속옷을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PTS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서 분리돼서 생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이 일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팀장님한테 저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라서 세월호 팽목항에 못 갑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현장감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콘서트만 가봐도 TV로 보는 거랑 얘기 전에 듣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태어나 처음 콘서트에 갔을 때 느꼈던 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게는 그렇게인데 팽목항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도체육관을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온도차,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저는 궁금했죠. 2014년도에 제가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1995년도에 사고 났던 저를 깨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사고 얘기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삼풍백화점 생존자래 라고 말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선입견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슬프게도 사람들이 부잣집 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난 서초동 살지도 않았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프레임인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때 그 1995년에 잠든 그 아이를 깨워서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과적인 질병이 다시 이제 재발하게 된 거예요. 많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불가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내 생각했죠. 내내.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삼풍백화점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정말 조순시장이 찾아왔어요. 병실에. 조순시장이 찾아와가지고 누구인데 왜 찾아와? 나를? 내가 막 그랬어요. 나를 왜? 그래서 막 시장이 찾아와서 막 그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성형외과 있는데 가서 점 빼고 올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진도체육관에 가 있는데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자가 카메라를 뺏기고 유가족들은 슬퍼해야 마땅한 시간들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 어수선하기는 어수선하고 통제도 안 된 데다가 헬기도 안 떠요. 소리도 안 나. 무슨 그 조명탄 쏘는 소리였나? 그런 것만 나고. 그래서 용기 내서 팽목항도 갔어요.
원래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인데 팽목항도 갔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초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과 바다는 다르다고 해도 사고야 그렇다고 쳐도 그 후에 서울에서 내려온 나는 이 지옥을, 살아있는 이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이제 목포 터미널에서 딱 그 티켓을 가지고 서울 가는 차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세월호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저를 깨웠어요. 나는 내가 당연히 서울 시민이고, 그리고 뭐 그냥 다들 이런 대우를 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서초동 한복판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우연이었구나. 대한민국 상위 1%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 우연이었구나. 나는 마땅히 세월호 탑승하는 게 어울리는구나. 왜냐면 생각해봤어요. 내 아이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배에 타고 있다, 조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저 여기 헬기 하나만 띄워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한 바퀴 제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정말 100명이 뭐야? 한 10,000명? 상위 1%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 절박함.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볼 수도 없어. 대한민국에 헬기가 도대체 몇 대야? 다 어디가 있지? 공권력은 다 뭐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아, 그걸 느꼈을 때 뭔가 이렇게 비수가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늘 생각했어. 그때 왜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그래, 그때 죽었다고 해도 사실은 납득 가능한 인생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역시 힘이 약하고 권력의 반대편에 있고 그러니까 지워줘도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이 매년 이제 세월호 그런 행사나 이런 거에 사실은 멀어지고 싶었어요. 굉장히 멀어지고 싶었어요. 한평생 노력했어요. 삼풍백화점 사고와 나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매일매일 밝은 척했어요. 근데 그 세월호가 저를 딱 경각시켰죠. 그러고 나서는 증언하고 싶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걸 아는데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사도 바울이 막 바위에 올라가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봤으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성경 다 안 읽었거든요. 성경도 안 읽었는데도 오죽했으면 그 바위에 올라갔을까라는 게 생각이 되고, 박안서 선생님이 나이 40에 갑자기 펜을 들어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묵도한 게, 자기 혼자 묵도한 게 너무 절절하게 아파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들 이래? 사람들이 어떻게들 이래?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증언하고 싶어서 그 욕구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은 산풍은 이랬고 내가 본 세월호는 이랬어. 당신들, 이거 상식이잖아. 내가 이거는 말하기도 정말 입 아플 정도로 얘기하는 게,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여기에 슬픈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그 슬픈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가서 위로해줘야지 고마워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 그것도 싫대. 그냥 불편한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보편 상식. 그것조차도 견디기 힘들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됐는지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막 그렇게 막 한참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안산에서, 여기 지금 안산이죠. 안산에서 두 군데 지역구에서 사이좋게 한나라당이 이름을 계속 바꿨지만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데, 사이좋게 한나라당 빨간색이 쫙 총선에 그래서 승리하더라고요. 그때 그 무력감, 그거를 나도 밖에 있지만 좀 소름 끼쳤거든요. 이웃들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찍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웃들이 한나라당, 그거는 친구가 찌르는 칼이 원래 더 아프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그렇다.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게 됐고, 딱 이제 2018년도에 2014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쭉 엮어가지고 이제 글로 쓰게 됐어요.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에 저는 산풍 생존자가 말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폭발적인 인기로 이제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딴지일보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제 글이 조금 약간 사람들의 그 묵직한 마음을 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돼서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강연에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험난한 여정을 계속 제가 밟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그때 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생활의 규칙이 있었고, 루틴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시 상처로 다시 회귀하는,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증언해야 하는 욕구하고 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이제 맞물렸을 때 증언해야겠다는 욕구가 더 강하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사회에 나와서 냈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 일 때문에 위로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거보다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봤는데 못 봤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못 봤는데 본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니라 그래?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얘기하는 게 독립운동할 때 안 태어난 게 잘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긴 건 긴데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격을 어떻게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외상후 상처, 외상후 트라우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 상처를 갖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사람들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놀라는 게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남들이 아는 좀 내가 얘기하면 남들이 모두가 아는 뉴스에 나오는 큰 십자가를 맨 것 뿐이더라고요. 가끔 이제 뭐 사인회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독자분들 만나면 저한테 본인이 진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죄송하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불행한 사람들끼리 배틀해봤자 불행한 사람들끼리 내가 더 불행하다고 막 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다 같이 겪는 난리는 그래도 위로가 돼요. 나 혼자 불행한 것보다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외상후 상처도 입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만 들여다보던 시선을 돌려서 사회를 보게 되고 사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슬픔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한 발짝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슬픈 게 내가 직접 손들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성장하고 싶고 상처받고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연히도 사고를 통해서였지만 사고가 나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 날 고개를 들어봤더니 나는 이만큼 자라나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나 불행이라는 선물을 받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는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여러 차례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딱 2가지 얘기를 좀 줄기차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계가 진짜 힘들어요. 돈은 빌리면 되고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 저 힘들 때 그 생각만 했거든요. 진짜 힘들 때 막 악플들이 저한테 그 세바시에도 긍정충 이렇게 달고 간 사람 있어요. 젤리 아니야, 사랑이야 했다고 긍정충 막 이렇게 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그렇게 활동해도 그 사람들이 주는 타격을 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대로 살자. 그리고 또 2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코로나라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집순이라서 너무 좋은데 코로나라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도박이나 바람이라도 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진짜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포기해라. 근데 전 진짜 그렇게 해봤거든요.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재미가 없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딴 얘기를 할게요. 제 닉네임이 산만 언니예요. 이게 제 이름이 이선미인데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장난으로 산만아 불러갖고 그게 이제 그 닉네임이 된 거고, 닉네임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책으로 냈는데도 작가 타이틀로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격이 산만해서 그러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강연 중에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캐치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제 또래, 그러니까 30, 40대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제 40, 50대 이런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우리 좀 인정머리 있게 키우자. 똑똑하고, 이 얘기 공중파에 나가는 거 아니죠? 혹시 서울대에 나오신 분 가족 중에 제가 그 서울대 카르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성공시켜 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기득권, 상위 기득권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갖고 놀잖아요. 최근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도 건강해 보여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돼 있어갖고 자궁 쪽에 문제가 있고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의료급여를 이번 달까지 받아요. 의료급여를 받으니까 간호사가 보기에 아,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의사가 보기에 그랬는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취 깨자마자 들고 일어나서 막 따졌죠. 막 따지고 결국에 근데 어떻게 해결됐냐면 얘기 뭐 해도 되겠지? 공중파 아니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결됐냐면 서울대 의과대 학과장 찾아내서 찍어 눌렀더니 다 올라와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이겼다는 통쾌함보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직도 2021년에 아직도 이 나라에서 이런 학연과 이런 것들이 먹힌다니. 내 침대 앞에 계셨던 그 아주머니께서 그 반전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잖아요. 무시당하다가 막 교수랑 막 레지던트랑 막 다 와갖고 사과하고 콜 누르면 수간호사가 뛰어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조카나 이렇게 있는데 야, 공부 잘하지 마. 공부 잘해서 그 막 옆에 있는 애 시험지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 잘하고 이런 엘리트 그룹에서 좀 일했었거든요.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약간 멍청하고 착한 게 낫다. 넘치고 똑똑한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깍두기 책에 썼는데 깍두기 있었잖아요, 동네에. 막 아무나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로 조금 돌아가서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성심원이란 제가 보육원 봉사 다니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동차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봤으면 자폐증이 어떤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서울의 동네에 3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인데 키가 한 이만큼 커요. 그 친구가 자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증상은 쓰레기 봉투를 찍고 다녀요, 이렇게. 그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사회에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센터 가서 이런 친구가 돌아다닌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영상을 찍어오면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겠대요.
그 보호자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맨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크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쓰레기 찢으려고 그럴 때 가갖고 혼냈어요. 이거 하고 다니면 내가 경찰 부를 거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찢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마을에 모여 살 때는 그런 친구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아유 뭐 누구네 집 막내 아들 저거 정신 못 차려 저러고 다닌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만 하면 가더라고. 아마 그 친구 분명히 정신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병원 가서 그거 진정제 먹고 자고 있는 시간이 인생의 꽤 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보였다 보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강연 자리 나오면 앞에 했던 얘기, 뭐 사고를 겪었고 사고를 안 겪고 알면 더 좋겠지만 사고를 겪고 제가 깨닫게 된 얘기, 그리고 세월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저는 어떤 것들에 중심을 뒀는지,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제 모토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항상 이거예요. 우리 조금 천천히 가도 좋고 빨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슬픈 사람, 힘든 사람 천천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몇 시까지죠? 50분까지인가요? 8시까지요? 8시까지. 네, 제가 이거를 잘 안 읽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센터에서도 받을 거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돈 문제도 되게 힘들잖아요. 돈 문제를 제가 겪었는데 책에 다 썼습니다. 책에 다 썼어요. 책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게 됐는데, 야, 이 파산이 여러분 해보셨나요? 파산 해보신 분 계신가요? 파산 이거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다들 뭐 도박해도 안 되고, 유흥비로 날려도 안 되고, 뭐 엄청 까다로워요. 이 조건을 다 채워갖고 제가 파산을, 그 조건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파산을 하게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제가 국선 변호사를 쓰게 돼 있어요,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파산서를 갖고 오는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는데 그날이 또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밖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오는데 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면 안 되겠냐. 변호사님 만날 동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대요. 그래갖고 근데 밖에 비가 온다. 그랬더니 비 같은 건 저랑 상관없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뭐 죽고 싶죠. 수치스럽죠. 화도 나죠. 근데 그 친구한테 화는 안 냈어요. 화는 안 냈는데 1층에 내려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 책을 계약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상태로 여기 와서 이거를 하느라고 괜찮지만 여기가 마지막인 사람들은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 사람이 끝까지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반대로 깨닫게 됐는데 수치심을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낱낱이 까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제 호기심을 견디지 못해서 막 추궁하고 물어봤어요. 한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 친구가 신장이 아파갖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얘는 헌혈 증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헌혈증을 이만큼 받아다가 이 친구한테 주고 보험 계약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험 계약한 건 자기네 이제 막 건강하지도 않고 하니까 보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난 이 친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앞에 헌혈증 받아다 준 것도 다 비즈니스로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계약을 받아갈 수가 있고 막 그러냐고.
보험 일 하는 거 그거 뭐 취미로 한다더니 차라리 생계가 막막해서 한다고 해라. 그럼 내가 이해해 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한테 나 안 궁금하니까 그만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여직원을 마주한 순간에는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고 모멸감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근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뒤늦어지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 두 번째 책을 그런 것들로 이제 간추려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정한 위선 이런 주제거든요. 제발 그 뻔뻔한 그 악의 민낯을 보여주지 말고 가면일지언정 미소를 띄워달라.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그 친구도 매일 보는 파산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경멸하고 혐오하는 시선만은 걷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있어 보일 텐데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갔다 그러면은 뭐 인구가 몇이냐 막 그러던 때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안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오바마 정권,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그 트럼프 정권일 때 갔단 말이에요. 미국에 다시. 버스를 타고 있는데 다 유색인종인 거예요. 희한하다. 우연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은 아니지. 여행인데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또 그때가 한참 초기였어요. 그 코로나,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막 뜨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시선, 그런 걸 느끼면서, 야, 근데 놀랍게도 코리아라는 건 또 다 알아. 방탄소년단은 다 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마음껏 그렇게 표현하는 것, 막 조지 플로이드가 그때 길거리에 죽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같은 나라를 내가 여행 온 게 맞나? 10년 전에 왔을 때가 훨씬 더 진보적인 세상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있어 보이는 얘기 같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은 막 중구난방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편집자라는 되게 아주 존경스러운 직업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나열을 하면 편집자분께서 좀 이렇게 에디팅을 해주셔가지고 책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나도 물론 실천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이제 공동체나 이웃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삶의 태도들,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시선, 내가 받고 싶은 시선들에 대해서 한번 엮어가지고 두 번째 책은 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드리고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잖아요,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막 조증이 됐다가 우울증이 됐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저는 외부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는 혼자 있을수록 좋았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은 지구상에서 쪽수가 가장 많은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한 200만 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는 혼자 있고 고립돼 있고 이 상태가 정상인 줄 알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행히도 이 병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돈 주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돈 주고 테라피스트를 만나고 말하면서 치유가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고독했는데 고독한 줄 몰랐구나. 너무 그냥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독했는데 고독한 줄 몰랐구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인간세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고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나가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 고독감.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세상이 몰라줄 때 그 고독감. 제가 책을 냈을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내가 뭐라고. 사실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었거든요. 돈은 원래 싫어하는 일을 하고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 쓰는 일은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독감, 그 절대 고독 앞에서 굉장히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오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안산에 오면 이제 여러 그 세월호 관련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훨씬 더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서였어요. 세상으로부터의 그 고독, 그 절대 고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까 하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책을 내고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바위에 깨져지는 계란 정도만 된 것 같고, 야, 이 커다란 성벽을 어떻게 깨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단단해지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죽음이 나한테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에는 담배 끊는 얘기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두려운 일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때 20살에 죽었다 그래도 사실은 놀랍지 않은 인생이고, 그 후로도 몇십 년 전 이어져 온 이 생을 계속 살았다고 해도 뭐 그다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이제 그 두려움이 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을 단단해진 이것들을 또 책으로 엮어서 낼 수도 있었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고독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독해지시기 전에, 여러분 고독해지실 것 같으면 검색창에 산문 언니라고 치시고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SNS 계정을 뭐 팔로우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진짜 무기력해지고 다운되고 막 그럴 때일수록 계속 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못하지만, 코로나라서 만나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계속 막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 건강 진짜 잘 챙겨서 이 시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도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예, 좋은 강연 또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강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원래 포럼 강연 영상을 잠깐 보시고 2부에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